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모든 걸 알려주는 해외 선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고 다른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못 믿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신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지표를 가지고 조금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보조지표 같은 걸 보는 건 거의 평선 하나, 42평선 하나를 보는데 그것도 단타할 때만 그냥 42평선을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일단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은 하고 갈게요.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물려도 존버를 한다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은 와주게 됩니다. 럭키로 살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를 맞아도 마이너스 100%를 맞아도 이게 강제 청산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죠. 말 그대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해서 그대로 뭐 가져가거나 뭐 배당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선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요. 선물은 마이너스 100% 증거금이 이제 딸려 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라는 걸 나가버리게 됩니다. 반대 매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공매도라고 표현할게요. 이 공매도라고 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공매도를 쳐서 아래로 내려간다에 베팅을 걸었는데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증거금 마이너스 100% 왔을 때 그러니까 손실 금액이 증거금보다 많아질 경우에 이제 강제로 이 포지션이 청산이 당하게 됩니다.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 쪼가리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내 돈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존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존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할 때 존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이 필수라는 부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존버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틱수를 정해놓는다든지 내가 뭐 견딜 수 있는 틱수나 내가 먹을 틱수를 정해놓는다든지 수익권이었을 때 MIT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MITA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에 딱 여기 체결을 걸어두면 이 정도 내가 10만원 이상 수익인데 5만원권까지 다시 오면 다시 이게 진짜 체결이 돼버린 그러니까 예약 매도를 한다는 거죠. 예약 매도 기능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MIT를 걸어서 안정장치를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존버가 불가능해서 이게 한 번 맞아버리게 되면은 100만원을 10번을 먹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으로 이게 한 번에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면 승률이 90%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깡통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선물해서 가장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손절이 필수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존버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드릴 거예요. 저는 일단 선물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데 저는 뭘 보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때까지 동영상들에서도 확률을 보는 사람입니다. 확률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모든 기법은 확률이다. 기법은 확률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MACD 뭐 그런 것들도 이평선들도 뭐 다 확률의 패턴들도 확률에 이제 의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을 봐야 되는 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들을 어떻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률을 보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캔들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캔들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색을 채워 놓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캔들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S&P 차트입니다. 미니 S&P 차트고 여기에서 캔들들을 보면 다 여기 값을 한번 봐줄게요. 이게 종가가 잘 보시면은 3%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요. 종가가 3%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는 대부분의 경우고 그리고 2%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없다. 그러면 하루에 움직이는 캔들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캔들들만 쫙 보더라도 딱 나오는 상황이죠.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S&P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캔들이 이런 것만 봐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정해져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게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다라고 안 하는 거죠.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꼬리들을 다 보면서 종가들을 다 보면 웬만하면 2%에서 3%대 안에는 전부 다 들어와요. 3%대 넘어가는 게 이렇게만 봤을 때 확률이 제가 봤을 땐 90%가 넘거든요. 80%? 90%가 넘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알죠. 이렇게 딱 찍어보면 종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2.57%, 그리고 이게 꼬리가 저가가 3%, 여기 저 꼬리가 여기인데 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대 진입, 몇 퍼센트대가 이렇게 아래든 위든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지지와 저항을 맞아준다면 이거를 이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꼬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봉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딱 봐도 이게 그냥 80%가 넘잖아요. 확률이 눈으로만 봐도 80%가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의 3%대 잡는다라고 친다면 꼬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횟수는 정말 작겠지만 이게 반대로 잡았을 때 리스크도 그만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지만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에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데, 돌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선물이든 주식이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베팅을 하게 되면 그게 안 좋아요. 별로 평단가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아래로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당연히 기본시 되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S&P 같은 경우에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뭐 나스닥이든 골드든 뭐 오일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한가 제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확률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봉의 확률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2% 3%라고 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애매하게 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2% 3%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가격들을 다 평균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이렇게 해왔는데 2019년까지 걸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어제 거에 제가 S&P 평균값을 구한 게 있어요. S&P 양봉 평균값이 이게 4035.45였는데 이게 고가가 4021.5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올라갔을 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4035까지 S&P라는 수치가 안 왔으니까. 어제 수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잡지 못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제 저가에 대한 평균값은 3952.26이었어요. 근데 어제 3954.00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방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금방까지 와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값의 부근에 오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분할로 매수 진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매수 베팅을 한다는 거고, 위로 올라갔을 때 평균가에 도착하면 매도 베팅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 플레이를 펼치게 되는데, 이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그냥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한번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시가에 대한, 제가 공식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네이버에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공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확률을 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률은 그냥 공식일 뿐이에요. 시가가 나오잖아요. 시가가 나오고, 그리고 고가, 저가, 종가가 나옵니다. 그럼 시가에 대해서 한 60일 정도, 한 3달치 정도를 시가에 대해서 고가의 평균은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가에 대해서 저가의 평균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면 이거에 대비한 값들이 나와요. 그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S&P 값입니다. 이게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에 대해서 고가, 저가가 움직이는 하루에 평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평균들이 나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보면 굉장히 맞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골드든 S&P든 오일이든 나스닥이든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경험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해와서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차트를 펼치잖아요. S&P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해서 저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했듯이 긴 꼬리의 캔들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긴 꼬리 캔들로 이렇게 다시 와주게 됐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점 시그널이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전에 영상에서도 이 라인이 저점일 것이다 라고도 예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또 여기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못 잡는 거고요. 봐도 뭐 여기에서 잡아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을 보고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잡게 된다. 그리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균가를 보고 지지와 저항을 보고 이런 것들을 캔들과 패턴들을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거래량을 주로 봅니다. 거래량은 정말로 차트와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제가 말했었던 부분이 매수의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의 거래량이 많으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량을 설정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에 초반에 나와 있으니까 다 참고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쪽으로 실리는 쪽이 힘이 받쳐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값에 닿으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평균값에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왔다가 이렇게 매도의 거래량으로 다시 쭉 빠져줬는데 이렇게 꼬리를 달았잖아요. 꼬리를 달면 이게 몸통보다 길게 달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매수의 거래량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이렇게 길었을 때 이거는 매수의 거래량이라고. 매도의 거래량이 아닙니다. 매수로 다시 말아 올려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수의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매수의 거래량으로 쫙 올라가줬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매수의 거래량으로 잡아 먹어 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는 부분이에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죠. 이렇게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거래량으로 그 추세의 추종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흔드는 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지만, 제가 보통의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미장이 열리기 전에는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미장이 열리기 전이라 하면 거의 6시에서 8시, 뭐 10시 그쯤의 시간대입니다. 아니면 오전이나 아예 오전이거나, 아예 오전부터 거의 한 10시 아닌데, 오후 10시 아닌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지는 파동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여기가 평균가라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빠질 때 이게 매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나오거든요. 매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데, 여기에서 평균가 부분에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방금 제가 말했듯이 긴 꼬리의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달리면서 몸통으로 이렇게 딱 나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패턴 하나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쫙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방금도 제가 말했듯이 매수의 거래량이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이 부분들이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아 올려주고 난 뒤에 양봉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의 거래량이 또 이렇게 크게 실려줍니다. 그리고 눌림을 줄 때 거래량이 죽어주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매수의 거래량이 이 앞전에 매도의 거래량들 잡아먹을 만한 큰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파동을 그려주게 나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거의 100의 100은 거의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꿀팁이다, 좋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걸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제일 안 좋은 걸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하락 평균가에 이제 도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의 파동을 그려주게 됐을 때 매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겠죠. 매도의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이렇게 또 크게 쏴줍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매수의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로 다시 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주는 척을 해주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꺾는 부분들이 있어요. 밑으로 몸통으로 세게 꺾으면서 거래량이 이 앞전 거래량에 비슷하거나 더 많은 거래량으로 다시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파동이 다시 나가줍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패턴이에요. 이게 다시 원래 추세대로 가려는 모양의 패턴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패턴이고, 이게 양봉으로도 똑같아요. 양봉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다시 들어 올려줘도 다시 이후에 매도의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되면, 매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한 번 더 떨궈주게 되면 다시 아래로 갈 방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이 패턴이 안 좋은 패턴이고, 제가 전에 말했던 패턴이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게 이때까지 뭐가
뭐가 있죠? 평균가.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평균가가 일단 부근에 왔을 때, 평균가 부근이 왔을 때, 그리고 캔들의 형태, 뭐 밑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반대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줄 때,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거 4개를 봅니다. 이렇게 4개를 봤을 때에도 어제도 굉장히 성공적인 부분이고 다시 매수의 거래량으로 다시 먹어 들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평균가를 구하는 법도 말씀을 해드렸죠. 나중에 뭐 구독자가 또 많아지게 되면 제가 다 수식을 풀 텐데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들을 많이 돌려보세요. 차트들을 많이 돌려보고 오늘 하루에 움직이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했을 때 확률을 본인이 만들어 보세요. 본인의 확률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샘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의 형식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될 수 있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인데, 저는 단타는 또 어떻게 하냐면 41선을 본다 했잖아요. 이 41선을 잘 보면은, 지금은 이제부터 단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의 형식이고, 왜냐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가 그렇게 많이 하루에 한 번은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치고 올려주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라서 그런데 제가 오전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41선을 뚫어주고 크게 거래량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나, 이거는 다시 매수의 거래량으로 했지만 제가 말했죠. 매도의 거래량이 잡아먹히면서 다시 아래로 떨군다고. 근데 여기에서 또 4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받쳐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눌림목이 이렇게 와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렇게 캔들들이 기는 형식들이 박스권을 갇히면서 기는 형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들이 어디에서 기느냐를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매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수 진입을 한다. 41선을 뚫고 안 뚫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다시 매수의 거래량이 한 번 더 크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죠. 근데 조금 더 좋은 예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횡보를 쳐주거나 4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막 된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딱 뚫어 올려주면서 41선에 이렇게 안착을 하고 뚫었을 때 이 매수의 거래량들이 세게 실리는 게 있어요. 매수의 거래량이 세게 실렸을 때 이게 매수의 거래량이 딱 실리면서 거래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1선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단타를 칠 때 좋다라고 봅니다. 거래량이 죽으면서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 때 굉장히 손절이 짧은 구간이 나온다. 거의 10틱 안쪽으로 손절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에서 단타를 이제 크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도 나오고, 이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이 따라 올라가지고 지지 라인이 받는 부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자, 이거 같은 부분은 꼬리가 너무 세게 달렸죠. 어디 있으려나.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것도 너무 세게 올라갔고, 솔직히 이건 너무 세게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보시다 보면 보이게 될 건데, 이렇게 방금 그거고 이런 것들 여기서 매도의 거래량으로 세게 같이 올라주죠. 근데 매수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잡아먹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경제 설명했을 때도 일봉에서도 말했는데 이게 바로 안 간다 했죠. 그러니까 매수의 거래량을 실어도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기간들이 다 온다.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들을 보고 이제 거의 와주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진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자리가 오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도 꼭 명심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들, 평균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단타 같은 경우에도 조건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더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돌려보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와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험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걸 돌려보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됐구나, 확률들을 다 구해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알려줘봐야 이 정도만 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경험치는 여기까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 경험치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주식보다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